부산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문상입니다.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이번 육사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광역시장 선거. 부산 CBS는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서 범여권과 야권 후보를 초청해서 시정 운영에 대한 정책과 비전, 후보 개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아보는 특집 대담, 부산 이렇게 도약합니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권철현 전 주일대사를 모시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옵니다. 부산 CBS가 준비한 육사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초청 특집 대담, 부산 이렇게 도약합니다. 오늘은 권철현 전 주일대사를 모셨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같이 오늘 특집 대담을 진행해 주실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대사님, 저 설 연휴는 어디서 보내셨습니까? 네, 부산에서 쭉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났던데 부산 민심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뭐 그 해운대 장산에도 가보고, 네. 또 좌동시장, 기장시장도 가고, 보모사도 갔다 오고, 또 부천시장에도 나가보고,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근데 의외로는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정말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셔가지고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끝까지 가야 된다,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어서 상당히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그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것들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수가 적은 것 같아,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좀 참고를 할까 생각합니다. 네. 용기도 좀 주셨고, 그렇습니다. 또 채찍도 좀 해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내일이면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시장 후보 출마의 변을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시죠. 예, 뭐 저는 그 젊은 날부터 내 고향 부산을 세계적인 선진 명품 도시로 한번 개조시켜 보고 싶다 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정책을 전공했지만 대학원 지나가면서 도시행정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또 일본에 유학 가서도 도시 문제를 전공해서 도시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아왔습니다. 그 후에 동아대학교에서 도시행정학, 지역사회 개발론 같은 걸 가르치는 교수 생활을 하면서 부산에서 도시 문제를 전공하는 교수들과 함께 도시발전연구소도 만들어서 부산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1994년에는 부산일보사 창건 50주년을 맞이해서 저에게 부산의 미래를 좀 밝혀주는 비전을 제시해달라 해서 제가 부산 대개조론, 지방에 끼어 일어나라 하는 책까지 썼습니다. 그 후에 그래도 부산이 너무 침체한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시장에 도전해야 되겠다 해서 당시에 안상영 시장에게 도전해서 경선을 벌였습니다만 제가 0.1% 차이로 제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일본 대사로 갔습니다만 일본 대사 재직 시절에 인류 역사의 네 번째로 큰 대지진과 쓰나미와 원자력 발전소 폭발을 제가 현장에서 겪었습니다. 그때 그걸 겪으면서 이것이 내 고향 부산에서 터진다면 광안리 해운대 앞바다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전한 도시, 안전한 부산, 내 고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출마하게 되는 또 새로운 한 동기가 되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뉴욕이 미국의 그 경제를 지탱하고 미국을 번영시키는 한 도시인 것처럼 부산도 대한민국 뉴욕처럼 만들고 싶다, 품격으로는 유럽의 비엔나처럼 만들고 싶다 하는 꿈을 과거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 꿈을 좀 실현해보고 싶은데 우리 시민들께서 그 꿈을 실현할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사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출마의 변을 말씀하셨는데 희망에 찬 그런 변으로 이해가 되고요. 예.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뭐 계속 메모를 하면서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당내 경선 말씀 방금 하셨는데 지금 정치개혁 특위라든지 가동이 되면서 확실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돼야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경선은 그 당원들 중에서 이제 대의원이 뽑혀 나와서 그분들이 거의 결정적으로 후보자를 뽑는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민심을 반영하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그랬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국민 경선으로 가자.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식으로 가자. 그래야 민심이 당긴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또는 당에서 그걸 논의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만 옛날식으로 갈지 또는 절충형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민의 여론이 중심이 되고 당원이 또 일부 가미하는 이런 식이 될지 완전히 국민 경선으로 가게 될지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민심이 담겨져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시면 완전한 100% 국민 참여 경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일단은 그 새누리당이 저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시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적인 계산이 좀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수도권에서 실제로 굉장히 좀 지금 민주당이 현역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 정당공천제를 폐기하거나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정치적 이득을 챙길 거다라는 계산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권대사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산에서 이제 그런 그 새누리당이 고민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계산을 좀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으실까. 저는 이제 정치하고 정무한 싸움으로 좀 그런 면이 좀 개인적 의견이 하고요. 아니고 이미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거 기간 중에 공약했던 거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좀 귀담아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실천의 면도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 모든 이제 실천의 면에 사실 정치적 의도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사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사실 제대로 정의가 되지 않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저는 100% 국민 경선 가기가 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새누리당 안에서 사실 100% 국민 경선을 했을 때 많은 공천 자범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오픈 프라임 100% 경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져왔던 많은 문제점들이 또 노출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결국은 절충형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절충형보다 못한 그 군대사님 입장에서 못한 그런 이제 제3의 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군대사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불리해질 수가 있는 제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군대사님 그걸 과연 받으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이제 뭐 오픈 프라이머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로 간다면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방대한 그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동원해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막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나 그걸 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해서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해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 먼저 뽑아내고 그 중에서 경선에 참여하겠느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1% 얼마를 뽑아내서 참여하게 하는 방법 같은 걸 선택하면 훨씬 더 나아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그 경선 제도를 오픈 프라이머리 중에서 찾아내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절충형이 되실 때도 충분히 받아들이실 마음의 의향은 있으시다는. 예, 오픈 프라이머리로 간다면 절충형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 2002년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경험도 있으시고요. 그동안 부산시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난 10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네. 현직에 있는 시장의 10년 시정을 제가 날카롭게 비판한다는 것은 썩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무리 뛰어난 시장이라도 잘한 게 있고 잘 못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건 뭐 정치적인 어떤 계산을 가지고 말할 필요도 없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나와 있지 않느냐. 경제 성장률, 일자리 수, 총생산 지수 뭐 여러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웅변조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히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다이나믹인가, 엔티 다이나믹인가, 아니 뭐 활성화되어 있는 부산인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부산인가, 이건 시민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는 비록 지금 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참고 견디고 이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부산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일할 사람의 젊은이들이 여기로 많이 떠나고 있고 일할 공장도 많이 떠나고 있고 이런 걸 볼 때는 좀 희망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나간 일을 비판하는 것보다도 지금 시장이 10년 동안 잘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 잘 못한 것은, 부족한 것은 그것을 고치고 메꿀 수 있는 그런 다음 시장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그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다이나믹 부산 시민들도 많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으니 좀 젊은 분으로 좀 갈아보는 건 어떤가 하는 그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나이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나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왜냐하면 생각하신다. 네. 그 미국의 뉴욕 시장도 뭐 70세 되신 분인데 너무 잘해가지고 3선을 또 했지 않습니까? 또 그분에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라고 야단을 하고 있고, 이사는 나이 80에 4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 도쿄 올림픽을 유치까지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세계적으로 대단한 실적을 보인 시장들이 경륜이 많았던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나이 가지고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근데 뭐 나이 문제도 있지만 사실 권 대사님한테 이제 주변에서 듣는 평으로는 사실 허남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행정관료 출신이었고 그래서 뭐 자선하게 행정을 잘 챙기고 이런 또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부정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근데 조금 주변에서 우려하는 분야는 이제 사실 좀 삼선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또 주일대사도 지내시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경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파워풀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건 거꾸로 말하면 이제 시장이 되셨을 때 굉장히 권위적인 행정을 오히려 더 펼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상당히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뵈니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우려를 일부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뭐 나이 문제도 있지만 예, 또 저는 더구나 그 주일 대사를 하면서 외교관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교관들이 그렇게 권위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세계의 많은 그 외교관들과 접촉하고 그 능수능란하게 그런 문제를 처리해가는 과정 속에 권위적이어서는 아무 일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죠. 이번 그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바로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새누리당으로서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온단 말이죠. 예,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이게 모 언론사에서 네. 여론조사라면서 새누리당 그 지지율 조사라고 또 야권 조사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중에서는 제가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조사를 한 게 새누리당 5명, 야권 5명, 10명을 한꺼번에 쫙 줄 세워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거돈 후보가 1위를 했습니다. 13%를 얻어서 저보다 한 1% 더 받았는데요. 또 서병수 의원이 또 저보다 1% 좀 밑으로 떨어졌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권은 저희 새누리당 후보들은 10몇 프로씩 서로 나눠가고 또 5%, 6% 나눠가는 후보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근데 야권에는 오거돈 후보 이외에는 거의 2%, 1% 선으로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놓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만약 새누리당 후보를 저 서병수 후보 이런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줄여서 내놓는다면은 저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겸허하게 생각할 것은 과거에 경남도지사 선거 때도 새누리당 그 옛날 한나라당 후보가 졌은 적이 있습니다. 무소속이 된 적도 있고, 네. 지난번 시장 선거 때도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많은 득표를, 깜짝 놀랄 득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선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뽑는다면 질 수도 있다.
이건 모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심이 실려 있는 본선 경쟁이 있는 후보를 새누리당에서 뽑는다면 어떤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필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조금 한 부분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사실 부산이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무당파 부동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정치 자체에 대한 좀 혐오감이 굉장히 확산되어 있는 도시인데 사실은 이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무당파 부동층이 많이 묻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뭐 작년 말에 아마 리얼미터에서 했던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서병수 의원하고 서병수 의원과 그다음에 권대사님하고 1대1 대결 구도로 갔을 때 사실은 그 무당파 부동층이 거의 40%에서 50%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29대 24로 5% 이겼습니다만 5% 이겼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무당파 부동층이 있었습니다. 와버리게 되면 어떤 쪽으로 옮기게 되면 누가 이긴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혼미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부산의 정치 구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예컨대 다자 대결 구도에서 뭐 예컨대 부산의 그 새누리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뭔가 새롭게 완전히 정렬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건 조금 위험한 좀 생각이 실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부산의 무당파 부동층에 호소할 수 있는 안철수 신당의 파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만한 후보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두려워할 후보도 저는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저희 새누리당의 후보 중 한 사람인 박민식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것이 모 신문사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들은 지거나 비슷한데 저하고 오고돈을 후보를 붙였을 때는 제가 42대 35로 7% 크게 앞섰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 후보가 나오고 또 제가 상대방 가지고 있지 않는 장점들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장해서 노력하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여러분께서 지금 부산시장 후보 초청 특집 대담 부산 이렇게 도약합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샵 1029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의견도 대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 교수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주일 대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부산의 위상이 또 정치 경제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부산 시민들이 과거의 부산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위상 또 영화라 그럴까요? 영향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 추락을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는 제3위의 도시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을 많이 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인구수가 390만에서 340만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총생산도 한때는 9.4%까지 전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다가 5.5%로 떨어졌고 1인당 소득도 전국에서 14위입니다. 이건 전국 1위인 울산의 3.5분의 1밖에 되지 않고 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도 하고 또 경제 성장률도 떨어져 버렸고 제조업에도 상당히 장기 침체를 가져오고 있고 특히 수출 부분 같은 것을 보면요. 과거에 부산에서 전국 비중에 차지하던 수출이 거의 29%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이 수출이 타격을 입었던 것이죠. 또 한국의 100대 기업 중에 부산에서 차지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위상 회복을 많이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위 도시로 추락하고 나면은 다시 올라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위상 회복을 위해서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묻고 싶은 게 사실 이제 명품 도시를 만드시겠다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여러 가지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는데 구호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면들도 많고 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면들도 많은데 근데 이제 박민식 의원 같은 경우는 1,000만 명이 사는 부산을 만들겠다. 딱 명확하잖아요. 물론 그건 굉장히 흑우적인 면도 있고 사실은 뭐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보이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죠. 그런데 명품 도시라고 하는
명품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목표는 제 느낌에는 조금 모호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 안에는 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달성할 거냐라고 했을 그걸 때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안 액션 주셨잖아요. 플랜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참 그게 좀 쉽게 다가오기가 좀 예, 어려운 예. 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선거 전략상으로도 뭔가 눈에 딱 보이는 그런 것들을 물론 하나 할 수 찍어서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1인당, 낫지 않을까 1인당 GDP 5만 불 시대를 열겠다든지 하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산 1,000만 인구 만들겠다 하는 것은 부산, 경남, 울산 다 합해도 1,000만이 안 됩니다. 부산 초강력도시로 가더라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 가서는 또 안 되고요. 부산 인구가 1,000만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억 이상 갈 텐데 그래 되면 인구 밀도가 세계 최고가 되고 할 텐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이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부산 경제를 점프업 시켜가지고 어떻게 점프업 시킨다는 내용도 새로 쓰는 제 책 속에는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토대 속에서 부산을 5대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도 구체성을 띄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명품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고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다음 질문에 뭐 이제 책의 내용도 좀 있고요. 예, 예. 지금 현실적으로 부산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여쭤보는 게 있으니 나눠보죠. 주요 경력의 이제 주일 대사를 또 그리고 저희가 호칭도 이제 대사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주일 대사를 지내셨으니까 예, 예. 요즘 이 참 한일 관계 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걱정거리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지금 하시니까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지 제가 대사로 근무했던 3년 2개월 동안에는 좀 망언이 한 번도 없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통화금융 위기 때도 우리가 통화 스와핑을 300억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했고 또 조선 총독부가 조선 왕조에서 약탈해 갔던 조선 왕실 의궤 등 도서 1205점을 제가 일본과 협상을 해서 다 반환을 시키고 했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가능하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은 그게 하나도 안 될까?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베라고 하는 수상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도 있고 또 20여 년간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서 일본의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그 붕괴된 일본의 리더들이 국민들이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수법의 하나로서 영토 문제가 좀 꺼내는 것도 있고 또 과거의 2차 대전 때 일본은 아시아를 점령했었다.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싸웠던 그런 나라다. 그런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 이런 식으로 군국주의를 불질러 가지고 또 지지를 받으려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이 일본에게 아시아를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을 일본에게 많이 넘기고 재정적 부담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 간을 좀 키워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도 인정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이 좀 겁이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일본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세계로부터 많이 아마 경멸받는 일도 일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참을 때는 좀 참아야 되겠지만 이런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또는 역사의 태행적인 어떤 인식 이런 걸 지금 고치지 않는 한 일본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보다는 그건 그대로 놔두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 경제 부분, 문화 부분 또는 인력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해나가면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저는 좀 혼돈스러운 게 사실 2008년도 그 굉장히 이 이슈의 중심에 서신 적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예. 이제 과거사나 이제 독도 문제 관련해 가지고 좀 유화적인 이제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유화적인 발언을 하셨다 해가지고 사실 그 외교 관계가 좀 꼬이면서 다시 소환도 되시고 뭐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대일실용 외교 노선을 이제 천명을 하셨거든요. 그런 건 전혀 좀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대사로 가기 전에 이미 노무현 정부와 고이즈미 정권이 최악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중학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기재돼 나왔었어요.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유화적인 그런 게 전혀 안.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래도 독도 문제를 좀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안이 되는 문제들은 좀 일단 접어두고 현안이 되지 않는 문제들부터 협력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게 사실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뭐 양보나 이런 걸로 비춰질 수 있는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도는 우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이기 때문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지 못한 일본이 답답하지. 우리가 답답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일본이 그런 데서 막 벙벙 뛰다 보면은 이게 국제적인 분쟁 지역으로 돼버리고 국제적 분쟁 지역이 되면 세계사법재판소에서 이걸 재판으로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이 일본의 노림수니까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렇게 보면 그때 저는 그때 이제 발언의 수위하고 지금 하시는 발언의 수위들이 조금 많이 좀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조금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이 대일관이 좀 많이 변하셨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을 했었죠. 지금도 같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 그거 해결되지 않는 한 영원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곤란하다. 그건 그대로 또 협력할 수 있는 협력분 협력해가는 이런 양자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악화된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선택지가 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부분들은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지금 대사님은 그럼 지금 현재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제 1대1 외교의 어떤 스탠스 같은 것들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럼? 뭐 적절하기보다도 타이밍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일본하고 좀 더 논의하고 좀 더 싸울 때는 싸우고 가까울 때는 가까워 가는데 전쟁 중에도 협상을 하는 법입니다. 한쪽에는 전쟁을 하고 뭐 해도 한쪽에서는 이 전쟁 끝내자, 어떻게 끝내자 이런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왜 그런 걸 협상을 하느냐고 야단치면 또 곤란해져 버리는 것이죠. 외교란 것은 한쪽에서는 강하게 치고 나가고 한쪽에서는 실제적인 해결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주일 대사로서 이제 공적인 지위에 있을 때 하시는 말씀하고 자연인으로서 하시는 말씀이 좀 다를 수 있겠다. 이제 시장 후보로서의 여러 가지 또 세밀한 부분을 또 질문을 잠시 후에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시장 후보 초청 특집 대담 부산 이렇게 도약합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CBS가 오는 6.4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광역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시정운영 정책과 비전을 듣는 부산시정 후보 초청 특집 대담. 오늘은 새누리당 권철현 전 주일대사를 초청해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장문상 앵커, 동의대학교 차재권 교수입니다. 네, 부산의 현실적인 부분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부산이 조금 전에도 말과 또 글로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입니다. 또 해양 수도라고 얘기들 합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 거의 전 분야에 서울 수도권에 뒤지거나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특히 이 정치 면에서는 지나치게 청와대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근데 질문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수도권하고 부산하고를 비교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세 군데 인구만 해도 2,500만입니다. 네. 그 2,500만하고 부산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 적절한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하고 비교하면 조금 맞을 수 또는 수도권과 동남권을 비교한다든지. 네, 어쨌든 부산이 이 수도권의 서울이나 뭐 경기 이런 데 비해서 많은 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것은 뭐 수치를 연결하지 않아도 다 느끼실 겁니다. 특히 그 중추 관리 기능 같은 것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고요. 특히 정치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산은요,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작은 지방도시가 아닙니다. 부산은 작은 나라보다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세계로 끌고 나가고 세계를 부산을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이 아니고는 부산의 미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도시처럼 부산을 생각하더니 쇠락해 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정치인들이 그런 사고가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대통령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얻어낼 수 있는 게 부산이 살 길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부산을 죽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은 16개 시도가 있는데 16개 시도에서 대통령이 특정 부산에다가 예산을 왕창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미 아니지 않습니까? 각 시도로부터 예산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걸 국회에서 엄청나게 또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전부 심의를 하는데 어떤 도시가 예산을 엄청나게 받아올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부산 시민들을 호도시키는 것이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은 부산이 굉장히 작아져 버립니다. 중앙의 예속을 스스로 인정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세계의 외자를 외국 자본을 엄청나게 유치해오고 외국의 정보를 갖고 들어오고 외국 사람을 끌고 들어오고 부산의 사람을 세계로 내보내고 부산의 정보를 세계에 주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부산의 사람들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부산의 정치인들도 중앙에서 큰 소리를 낼 수가 있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부산에 과거에 큰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큰 정치인들이 잘 나오지 않지 않느냐. 아주 최근에 와서 이제 부산의 큰 정치인들이 조금 소리를 약간 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부산에 좀 작아지는 한 모습들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로 나가고요. 또 세계를 끌어들이는 부산의 모습. 이런 것이 가능한 어떤 선도적인 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1994년에 썼던 부산 대개조론 지방에 껴있는 아래에서도 그 컨셉으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신의주를 거쳐서 모스크바로 가는 철도를 놨고 부산에서 신의주를 거쳐서 이스탄불 파리로 가는 대륙 횡단 열차를 놓자. 그러면 부산이 대륙으로 가는 출발점이자 종착역이 된다. 그때 부산의 국제화가 이루어진다. 부산은 미주로 남미로 대양주로 아프리카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화물 비행기가 큰 비행기도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김해공항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산이 국제화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덕도라고 하는 것이 국제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20년 전 제 책 속에 그림까지 다 썼습니다. 그런 일들을 시작했었으면 좋았었는데 하지 못했던 거죠. 요즘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륙 횡단 열차 유라시아 철도 이야기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는 부산의 성장 동력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옛날 합판, 목재, 신발, 섬유 이런 것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것에 대체될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끌고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신성장 동력들을 끌고 들어와서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또 그렇다면 신성장 동력이 뭐냐 이를 물어보시면 또 제가 할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런 논쟁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근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문제나 이런 것들 부산 시민은 원하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중앙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도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그런 발상 자체가 중앙에서 공항을 안 놔주면 이건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예. 일본의 간사이 국제공항도 1960년대부터 이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중앙에서도 놓으라 그랬습니다. 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걸 지역의 경제 여건, 세계에서 돈도 끌어들이면서 이걸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든 할 수가 있고 시민의 에너지는 어떻게 결집시킬 수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걸 정부에 설득시키고 그걸 반대하는 주변 지역도 설득시키면서 결국은 해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자금의 소스는 중앙으로부터 많이 오게 돼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대한민국 중앙 정부가 부산에게 막대한 그 공항 만들 돈을 어떻게 다 줍니까? 그럼 부산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저는 좀 현실적인 외자 유치도 하고 부산에서 시민 주식도 모집을 하고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야죠. 근데 부산이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 허남식 시장 삼선 기간 동안에도 많은 노력들을 사실 하지 않았습니까?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그분이, 노력했지만 되지 않은 면들이 많죠. 그분이 못했기 때문에 당신도 못할 거라고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제 말씀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현실을 뭐 무시하고 아닙니다.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아닙니다. 생각이 든다. 해내야 되죠. 그걸 해내야 되죠. 지금까지 패배 이 소위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 되면. 자, 이런 네. 모든 그 밑받침에는 역시 시민들의 응원과 시민들의 정서가 한데 모아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 시민들의 또 큰 걱정 중에 하나는 이 우리 지역에 바로 이 원전이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일본 대사를 지내셨으니까 그 참 엄청난 일도 다 경험을 하셨을 테고. 과연 이 원전의 문제, 안전 문제, 예. 이것을 어떻게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잡아야죠. 그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저는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 폭발 하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도쿄의 수돗물에서 방사능이 나오고 시금치에서 우유에서 방사능이 나오고 대탈출을 하는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 일본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거의 가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왜 가능한가? 이걸 우리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제가 작년 7월, 8월 유럽에 가서 유럽의 지성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피해로부터 자국 국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유럽 지성들이 모여서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2050년을 목표 연도로 해가지고 원전을 줄여나가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들을 해상 풍력 발전이라든지 수력 발전이라든지 하여간 많은 폐기물, 건축물, 음식물 쓰레기들의 재생 에너지 생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없이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사막에서 열을 가지고 그 열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유로 끌고 들어오는 그걸 데저트 핵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그걸 많이 보고 왔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 때에 당장 꽃을 다 피울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받게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상당한 결과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말씀을 묻자면은 그런 거죠. 고리 1호기는 재연장을 했습니다. 이제 재연장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그 딱 하나의 뭡니까 정책 어떻게 결정이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권 대사님 입장이라면 그 재연장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원전의 가동 기간은 끝났습니다. 고리 네.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제 전문가들이 심의를 맡겨서 10년 더 연장할 것인가 여부를 맡기겠다 해서 맡겨 보니까 이렇게 좀 고치면 10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걸 조사한 사람도 아니고 단지 제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부산 선대위원장을 최종적으로 수락할 때에 대통령께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가셔가지고 안전한 도시, 안전한 부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공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를 조사해보니 너무 원자력 발전소 전부 다 썩어 있고 부품이 가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의 행정안전부를 안전을 앞으로 당겨서 안전행정부로 해서 국가의 안전 전체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제가 시장이 된다 그런다면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를 심각하게 재점검을 해보고 또 이번에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에서는 화력발전소가 재가동을 해요. 이건 CO2 문제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거 안 하기로 돼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랬더니 CO2를 제거할 수 있는 기법이 발전돼 가지고 화력발전소도 하고 있고 다뉴브 강가에 수력발전소가 있거든요. 근데 수량도 강의 폭도 낙동강보다 적습니다. 그런데도 특수 터빈을 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서 낙차를 이용해서 수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제 물음의 좀 핵심은 사실은 이제 정부가 재연장을 추진했을 때 하려고 했을 때 그게 부산 시민의 안전에 심각하게 위해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중앙정부에 대항해서라도 해야죠. 근데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해야 되는데 그만한 그걸 판정할 만한 부산시 능력이 있는지가 지금 현재 잘 모르겠고 모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라도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 중앙정부가 싸워서라도 막을 거 막아야죠. 공약사항에도 넣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부산에 오랫동안
시민 간의 어떤 갈등의 폭이 깊어지는 것이 동서 발전의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의원도 서쪽 지역에서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3년 근데 참 발전이 안 됐단 말입니다. 동고 서저라 그래서 네네. 동쪽만 발전하고 서쪽은 발전하지 못하는데 소위 낙동강 벨트,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이쪽이 발전하지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부산 사람 다 만나보면요. 원도심지, 중구, 동구, 서구 이쪽 사람 그쪽들이 또 불만이 있고 영도들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했는가 하면 제가 출마 선언할 때 온몸은 망가져 가는데 얼굴에 반쪽만 화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참 이쁘지요 하고 그 반쪽 얼굴만 내미는 이게 부산 아니냐. 정정당당하게 자기 몸을 다 내 보이면서 나 건강하지요, 내 아름답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걸 빨리 타파를 시켜야 되겠다. 이번에 제가 유럽에 가서도 다뉴브 강가를 열심히 쭉 보고 온 것도 낙동강 벨트를 혁명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뭐겠는가 이런 걸 많이 찾아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도 이번에 신부산 대개조론에 많이 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12년 동안 이제 삼선언을 하시면서 그래도 사상의 그런 이제 생각들을 실천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지금 사상은 좀 더 이제 그런 좀. 근데 그건 국회의원의 역할을 잘 모르셔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그 지역 발전에 일일이 개입해가지고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은 중앙에서 국가의 어떤 일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시장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로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국회의원들한테 예산을 청구하고 하는 일들이지 국회의원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집행권도 없고 인사권도 없고 예산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왜 그거 못했냐 물어보면 곤란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이 방송을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하이엘레 부대 이전 또 공원화되면서 환경 오염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야리아 부대 부지에 시민공원이 이제 조성된다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는데요. 그게 작년인가 보니까 기사에 1급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환경조사 결과가 나타난 걸 저도 봤는데 뒤에 부산시에서는 어떤 이제 대책 이런 거 없이 공사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공원이 오픈을 하면 많은 부산 시민들이 찾아갈 건데 거기에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확답 없이 이렇게 조속적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나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대사님 직접 답변해 주시죠. 네. 예, 저는 또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1994년에 썼던 부산 대개조론 속에 그림까지 다 그리면서 하야리아 부대에 미군을 내보내고 그것을 부산 시민의 문화공원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어떻게 만들자고까지 이야기를 다 한 장본인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일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시장이 되면 좀 총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재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귀 기울여 듣고 시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시민의 건강이 우선 아닙니까? 그걸 해치는 공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똑부러지게 그 데이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시장이 되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점검을 다 하겠고 지금 그 하야리아 공원을 시민공원을 만드는 그 속에 저는 이 저수지 형태의 연못 시민들이 노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성지국 수원지에서 물을 빼가지고 와서 그걸 받아서 동천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게 제대로 구상이 안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총 점검을 해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개장 이후라도 문제가 있으면 폐쇄해서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실 생각이 있으시다. 모든 건 주민 우선의 원칙입니다. 네. 네, 주민에게 불리한 것들은 바로 잡아야죠. 자, 우리나라 전체 화두죠. 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부산은 16개 광역시도 중에 인구 순유출이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서울은 한 10만 명 정도 인구가 줄었는데 부산은 한 18,000명 정도가
여기로 나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보면은 청년들 20, 30대의 청년들이 나간 게 전체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18,000명 중에서 약 11,400명이라는 수치가 20, 30대에 해당합니다. 청년들 일자리가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를 보면은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경제 활동하고 있는 수가 과거에 164만 있었던 것이 지금 162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17,000명 정도의 일자리 수가 줄어버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제가 말했습니다만 신성장 동력의 도입, 그로 인한 경제의 점프업, 그래서 일자리 수를 늘려나가야 된다. 신성장 동력 중에서도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어내는 그것은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 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부산시장이 되신다면 무엇보다 이것 하나는 우선적으로 꼭 하겠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도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나와버렸습니다만 부산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할 때 가장 큰 것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 동력, 그리고 부산의 문화 관광 산업, 이런 것들 진작시켜야 되고, 지난번에 해운 백스코에서 하는 지스타 그 박람회를 가봤는데 그 대단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게임 산업 이런 것들이 부산을 유망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도 했고, 또 이 천연 기술 같은 것을 개발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5대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교육 명품 도시, 문화 명품 도시, 관광 명품 도시, 그다음에 건강 명품 도시, 체육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 다음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글로벌 네트워크를 재구축해서 세계의 자본들을 부산에 유치해 와야만이 부산에서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주는 예산만 가지고는 부산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먼저 제가 하겠고, 또 업종별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업종에 불필요한 규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업종별 규제들을 완화시키거나 철폐시키는 문제도 가감하게 손을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기업들이 그 불필요한 돈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소위 준조세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면 그것도 방지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먼저 하면서 그 국제공항의 건설이라든지 대륙간 철도 문제 같은 것은 장기간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출발은 지금 하더라도 효과를 보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방금 말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 계속 들어온 것들이거든요. 허 시장이 삼선하시면서 계속 내왔던 것들이고, 지금도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저는 이제 좀 듣고 싶은 게, 정말 이건 나의 트레이드 마크다라고 할 수 있는, 이거는 그 권철현표 뭐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 부분을 사업 하나 마지막 질문으로 하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많습니다. 신성장 동력의 중심 산업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말은 했는지 몰라도 실천 옮기지 못했잖아요. 실천을 옮기지 못한 걸 현 시장이 그런 거 다 나열했다. 근데 안 되더라. 그건 당신도 못할 거다. 잃어버리면 이건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1205점의 도서를 일본에서 반환시켰을 때 내 앞에 대사들 아무도 못했잖아요. 그건 저는 해냈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산업들을 통해서 부산 발전을 저는 꼭 시키겠다. 부산을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데 그 구체적인 대안들도 가지고 있고, 저는 그쪽 부분이 전공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행 연습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추진력도 갖추고 있고 해서 저는 준비된 시장이다. 그래서 준비된 시장을 믿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답변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시민들께 드리는 마지막 약속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5498님, 어려운 부산 시민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6642님,
후보님 힘내시고요. 네, 파이팅 하십시오. 이런 그 응원의 문자가 많이 도착이 돼 있네요. 힘내시고 끝까지 선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자, 부산시장 후보 초청 특집 대담. 오늘은 권철현 전 주일 대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근 교수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